수사를 안 들었지만 검찰이 난 윤석열이 난 쿠데타. 이분은 그냥 수사만 하는 분이구나.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윤석열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이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말고 그냥 작가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내사 자료가 있었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저는 그거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고를 했잖아요. 증거를 대겠다. 동시 접속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저도 증거는 없어요. 유시민 장관의 말이에요. 자폭성 발언이 아니냐. 유시민 이사장 거기에 섞이고 싶지 않아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너 좀 있으면 우리가 부를 거야 라는 뜻이겠죠, 그죠? 저는 안 가요. 센터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기 초반에 비해서 지지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정과 경제를 중심에 둔 국정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임기 반환점 찍는 문 정부의 바란다입니다. 오늘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솔직한 입담의 고수들 모셨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상용직의 비중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다르네요. 75점 주고 70점? 70점.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 50점? Basically is a good president. 15점.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성장에 그치면서 저희 아버지도 약간 자영업 하시는데 자금난에 약간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가 좋다고 하느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고용이 좋다고 하느냐? 그럼 앞으로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잘할 것을 기대해도 되느냐?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도발을 할 개연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ICBM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했던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 금년 내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민병두 의원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5분이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안색이 환해지셨습니다. 의원님 진짜. 보면은 우군인지 아닌지 아마 잘 모를걸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울 수 있던 대북 정책이 훨씬 신박한 거예요. 오퍼에서 20대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절망이에요. 제가 우리 박지원 대표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이렇게 처음 인연을 맺고 제가 돌불에 넘어졌을 때는 문자나 전화로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제가 약간 오만하다 싶으면 야단도 치세요? 야단인데 약간 정신 차리라고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그런 오랜 인간 관계를 맺었기 때면 늘 존경하고
특히 오늘 정말 반가운 거는 우리 17대 국회 때 문광희에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 또 박형준 의원님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왠지 분위기가 훈훈할 듯하면서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을 네 분이 좀 매겨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죠. 나는 2점 주겠습니다. 5점 만점에 2점. 예. 네. 많이 준 거죠? 굉장히 후하네. 네. 굉장히 후하게 준 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죠. 뭐 2.5점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합점이라고 하더니 혼잣말로 또 2.5가 돼요. 3이죠. 시합점은 3이죠. 아니 지난번에 D학점 자연수로 하고 3을 합시다. 조금 컸어? 네. 서울경제에서 여론조사를 이 문제를 갖고 했어요. 주로 네. 이제 뭐 경제정책 갖고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49.6%가 이 현 정부 경제정책이 50점 이하다. 50점에서 60점을 또 주신 분이 13.3%니까 지지율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경제, 민생, 안보 뭐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저희 점수가 그렇게 균형이 빠진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3점 저는 주고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민생 경제, 특히 제가 매주 말에 목포에서 20대 청년들하고 한 4명, 10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방대학을 나온 20대들의 그 절망은 진짜 눈으로 볼 수가,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지나 내북 정책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높이 평가를 한다. 저는 그래도 여당 소속이니까 저는 그래도 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그 비학점 4점. 4점. 그건 여당이라도 비파서블 비학점이지만 비파서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능하자.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냐 물어봤을 때 온 국민들이 소통에 대해서는 뭐 여야 진보 보수를 갖다 가리지 않고 인정을 했었죠. 그다음에 남북관계 평화에 잘한다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에서 사실 조금 많이 이제 실점을 한 것이 지지율이 이제 떨어진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0%에서 40%대까지 하락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는데요. 집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지죠. 사실은 사람도 오랫동안 부부도 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보기 좋아도 그 열정이 식게 돼 있는데 대통령도 부부간에 성과로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런데 대통령하고 국민 관계에도 있습니다. 국정 성과가 제대로 안 났다는 거에 대한 아주 냉혹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다. 결국은 국정 성과에 달려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하나라도 좀 제대로 성과를 내는 분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것이죠. 지지도 평가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부정평가, 경제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그러면 더 잘할 힘이 있느냐.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잘 안 보인다 그지. 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아직은 뭐 40%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는데 야당복은 있어요. 보통 잘 되는 사람한테 운칠 기삼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운구 기구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문제는 장래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울 수 있던 대북 정책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신박한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더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 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여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4%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무려 86만 명이 늘고 정규직은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만 정부는 통계 방법을 바꿔 생긴 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만들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것보다는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에 있어서도 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총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는데 결국은 달라진 게 없고 경제가 자꾸 어렵다는 말이 더 경제계에서 많이 도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집니다라고 자신 있게 국민들께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의원님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해온 것도 재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그 법이 지금 10개월째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부총리 되신 지? 저는 뭐 한 10개월 좀 넘었습니다. 10개월 되니까 이제 사람이 좀 변하셨네요. 다 국회 탓, 남의 탓, 정치인 뺨치네요. 이 정부가 내건 것이 일자리 정부잖아요. 일자리 정부다.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 정부가 아닌 게 드러나 버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역대 지금 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약 한 차이가 한 174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비정규직이 87만 명인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소득주도 성장대로 할 것 같으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해야 될 텐데 비정규직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말했는 주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지난 1분기 충격적인 마이너스 0.4% 경제 성장률을 보인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 1%로 다소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 다시 0.4%로 내려앉았습니다. 3분기 부진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2%가 아마 현재로서 그렇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4,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베이스가 되는 실질 성장률은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참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경제를 하는 겁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거예요.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 세 가지였단 말이죠. 이 방향 자체는 좀 옳다고 봐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그 대폭 오른 최저임금이 시행되는데 그 임대료 상한제도 12월 달에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1월 1일 동시에 했어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월세 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갖다 이렇게 올려야 되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건 속도의 문제다, 배합의 문제다,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잘못 본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지난 2년 반 동안 비둘기를 쏘려다가 사실 까마귀를 맞힌 꼴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잠재 성장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성적표를 든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통계청이나 한국은행도 이야기하지만 2017년 하반기에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일 때 흔히 우리가 쓰는 정책들이 대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시장에 이 부담을 주는 정책, 압력을 주는 정책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생산성 향상보다도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을 옥죄고 이런 것들이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정책이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니까요. 이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죠. 이러니까 이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지표 좋으니까 경제 좋다. 고용지수 좋으니까 고용 다 잘 됐다. 하니까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지자체 현금 복지가 현 정부 들어 1년에 120개씩 급증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지급 규모가 올해만 42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현금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까요? 공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책 6권을 빌려 읽으면 2만 원짜리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만 19살인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개동은 중구고 1개동은 성동구입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성동구보다 출산 장려금도 많고 교복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역시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서도 이상한 구매가 드러납니다.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구직활동 연관성을 소명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며 게임기, 가족이 함께 쓸 고가 의자를 구매하고 해외 영업사원이 되려고 문신을 제거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정무위원장이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 아닌가? 복지위원회. 아니, 정무위원장은 뭐 국무총리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상임위로 관여하죠. 그러니까 저는 복지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복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서울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서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20대 때 적어도 30대 초중반까지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그건 나름대로 어떤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받을 건 없을까요? 찾아봐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민지도 모르고. 뭐가 있을까요? 네. 텔리는 65세 이상 되면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제일 그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서 복지를 늘리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 이 정부가 늘 하면 무슨 얘기하면은 우리 GDP 40%밖에 국가 부채가 없어서 우리는 괜찮다.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재정 건전성 이 정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들이 어쨌든 굉장히 아껴 쓰고 해서 지금 넘겨준 건데 그 정부들은 그래도 고령화에 진입도 안 할 때예요. 지금 고령화 진입할 때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가 20%, 30% 수준이었습니다. 초고령화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빨리 가잖아요. 이대로 그냥 주는 복지 늘려가면은 아마 2030년 되면은 우리 재정 그 부채가 100% 돌파하는 거 그렇게 오래 남은 일 아닙니다. 2030년이면 제가 받을 때쯤일 문제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다시 그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지 몰라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런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이 쭉 보면은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건 경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말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에 써야지. 그 국민들이 자꾸 현금 복지에 익숙해지면 그걸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자활의 의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정신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복지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늘리는 복지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을 자꾸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런 복지는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결국 국민들에게 나오는 거를 세금으로서 걷어들인 돈 갖고 복지를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봐요.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복지 수를 종류를 늘려가고 무조건 현금을 주는 거. 난 이건 문제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돈이 그렇게 많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난 이건 정부가 그 규제가 어디 걸리는지 뭐 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점검해 갖고 이 문제도 풀어줘야 실질적인 복지가 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러면 복지를 무분별하게 종류를 늘리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 표하고 복지하고 맞바꾸는 거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난 정부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게 너무 현금 남발하는 것 아니냐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예.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논의가 그렇기 많았죠. 때문에 우리 현역 때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이죠. 예를 들면은 초고령화 시대가, 제가 선거하는 목포가 소도시 아니에요? 10년 전에 노인 인구가 7.9%였어요. 지금 15%가 돼버렸어요.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로 다 넘겨버리니까 굉장히 지방재정도 복지에 부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 실시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고른 복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제도는 계속돼야 되고 복지국가가 돼야죠. 하지만은 현금 복지로 한 번 복지는 시작되면은 후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그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김영삼 정부부터 이 박근혜 정부까지 네. 5년 동안 이 복지 예산이 몇 % 성장했나. 거의 비슷해요. 5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쭉 일고, 그거는 보수 진보 떠나서 복지 예산은 계속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는 거기서 점핑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수요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죠. 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뚜렷했던 작년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통일부의 실무회담도 거부했는데요. 올해 안에 남북대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친 별세에 대한 친필 조의문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받은 충격의 강도는 이전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60km에 불과한 장사정포보다 성능을 한층 강화시킨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더 길고 유도 기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에 한 발을 쏠 수 있지만 사거리가 가장 긴 KN-23, 연속 2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른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에 4연발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까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로 한 지점을 향해 한꺼번에 쏘면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 유도 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우리만 무장 해제된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현황도 보십시오.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실험 등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계속 평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나는 금년 안에 남북 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간을 다 뽑은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으로서 별로 얻을 게 없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풀고 자기네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건 자주가 아니다. 그건 민족 자주가 아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질 일이 없다. 저는 지금 2년 반 동안 했던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SOS 친 거죠.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고 한 거 좀 역할 좀 해라. 적극적으로 나서라. 좀 한국 쪽이 좀 창의적으로 더 역할을 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12월, 1월까지 만약에 2월, 늦어도 2월까지 어떤 이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이 시간은 대선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뭐 대선이 한 게 7, 8월 달에 미국에서 전당대회 하고 나면 그 사이에 뭘 갖다 만들어내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년 2월에 성과가 없으면 그 상태 유지하지 않을 생각.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보세요. 이번 김정은님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단순히 금강산 그 너저란 시설물 가져가라. 요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금강산의 문제는 우리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을 거쳐 갖고 무슨 뭐 기업을 거쳐서 뭐 관광 다녀오고 이런 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 구경하려면 우리인데 바로 신청해라. 우리인데 바로 신청하면 우리가 판정해서 허가하겠다. 지난날에 소위 김정일 시대의 그것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겠다. 우리식으로 김정은식으로 네.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네. 그래서 그것은요. 사실 이미 금강산 개성은 파기를 하면서 50년간 사업권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은 이미 북한이 몰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철거하자. 이런 걸 보면은 아직은 그러한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고 단 한 가지 북한이 버려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내가 해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오판은 하지 말아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쇄신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건 이해찬 당대표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뒤에 숨어 무능을 숨기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를 반성하며 내부 분열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이 노쇠하고 낡았다며 20, 30대가 20명만 들어오면 달라질 것이라며 인물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의원도 앞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물러나주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분을 모시는 공간이 생긴다며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민주당 내 인적 쇄신 주장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부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극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이 말이 또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해당 발언 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1000건 넘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총선 기획단 구성에 이어 선거대책위원회도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이해찬 대표가 아마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최근 전국 운영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인 사과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쇄신 요구를 하는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은 대선하고 다르게 미래를 향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기를 갖다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이제 회고 투표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과와 성과에 더 치중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뜻밖의 못해줘서 우리가 지금 넉넉한 재산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버틸만하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봐요. 첫째는 이게 미래형 선대위를 만드는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뭐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선대위에 구성을 해서 미래형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요. 인물 영입입니다. 야, 누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이 와서 정치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 갖다가 한 절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정. 저 사람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계층 사대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가 저는 인물 영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민명도 의원 말씀 들으면서 역시 그 정치적인 전략에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보다 오히려 좀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전략을 쓰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야당이 지금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혁신이 지지부진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혁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총대를 매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국 사태나 이런 어떤 지금까지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는 감정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 감정을 움직이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여권이 훨씬 탁월한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사태를 지금 이렇게 넘어서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 일종의 그 원인과 결과를 싹 비틀어 버렸잖아요. 그걸 검찰개혁이나 공정개혁이라는 화두로 확 전환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소집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서 대입 공정성 문제가 촉발됐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깜짝 발표하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까지 패싱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국 이슈가 전환된 데에서 야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자충수들이 나오면서 그 전국 이슈가 전환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사실은 조국 사태 이후에 야당이 했어야 될 것은 책임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권을 계속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이상하게 좀 야당 자체가 맥이 빠지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이 전국 전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에 괜히 표창장 줘서 휘둘린 그래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여당은 지금 여당 나름대로 자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야당이 그런 어떤 자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야당 입장 떠나서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뭐가 급하냐? 뭐 인재 영입이 급하고 뭐 당내 쇄신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나는 여권이 총체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그 말은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여권이 한 일들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하는 태도, 박원순 시장이 하는 태도,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태도.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권 전체가 저 멀었구나. 저 사람들이 멀었구나. 저런 식을 갖고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는 진여 세력이라고 하면 전 다음 선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당의 이해찬 대표를 뭐 바꾸냐 안 바꾸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조국 사태가 한 시대에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분기점을 건 건데 그 과정에 드러난 조국에 대한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엄호 그리고 소위 그 여권 내에서 반대하는 발언을 봉쇄하는 거라든지 그들의 논리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사과의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 표현대로 맞으면 그동안 한 2달 반 동안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의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당은 반성 없는 거짓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는 무시하면서 오만과 독선의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고 청와대였습니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나는 내년 선거에 민주당 이기려면 여권 전체가 새롭게 쇄신을 하고 국민들 앞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히 뭐 사람 몇 명 영입하고 뭐 이거 갖고는 나는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말을 직선적으로 또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안에서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법사에서 2년 지내다 보니까 법사는 거의 전쟁터예요. 가본 사람들은요 전쟁터예요.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하냐는 다 들려야지. 내가 비행기한테 얘기를 해. 지금 반말 쓰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 때 말라 했다 제가 먹고 내가. 지금 왜 반말 쓰세요? 왜 반말 쓰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았고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사실 잘 아시지만 국회는 상호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잖아요. 박형준 의원이 무슨 말씀하셨어? 제3자에 반대하는 얘기를 했어. 그때가 제가 바로 의사진행 갖다가 욕을 한다든지 혹은 발언기를 얻어갖고 박형준 의원 말이야 뭐 내 생각에 반대해요 하고 뭐 이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네.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박형준 의원이 얘기한 거 갖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간접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시간 관리도 되고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사위는 상호 토론, 직접 토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무한 폭격을 쏟아부은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비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회의를 얘기한 거지. 뭐 당내에 뭐 자기가 직설적인 어떤 그 발언을 갖다 못해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그만뒀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내가 정치를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갖다 이룬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된다 그런 얘기였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또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고비 말이야. 예. 늘 창당과 젊은 피 수혈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당으로서는 젊은 피 수혈과 이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해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회를 상당히 편애하는데 앞으로 정무위원회 법은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뒤끝자리를. 그런데 법사위는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요즘은 안 그렇던데. 아니요. 요즘은 법사위 서로 갈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당내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빽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벌써 그 아님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랑 저랑 같이 2년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의원들. 민주당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풍진작을 위해서 바람을 넣어줬다. 이해찬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수요일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보세요. 국민께 송구하다.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겠다. 그 틈새에도 한국당 나경원 대표 비난하잖아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됐든 김대중부터 지금까지 온 거기에 새로운 바람을 넣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줬고 그분들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조국이 그만뒀다가야 조국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형님도 사과를 좀 해야 돼. 와서 맨날 조국 칭찬하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해야 돼. 근데 조국이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사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야당이 이건 참 국민들이 참 이긴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국 사퇴됐다고 표창장 주고 돈 50만 원씩 상권 주고 잘한 의원들 공천에 가산점 준다. 아니 야당이라 하는 게 여당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고 치열한 이슈가 있으면 치열하게 싸우는 게 당연한데 여당과 잘 싸웠다고 가산점 주자하는 이야기는 내가 국회의원 20년 해봤지만은 처음 듣는 일이라 무슨 공천 때 여당과 잘 싸웠다고 가산점 준다는 이야기는 야당이 왜 내가 아까 여당 지적했으니까. 그래서 고모님께서 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가요? 나는 뭐 듣지도 하지도 못해. 듣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또 임재영님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윤창현 자유한국당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경제 전문가와 청년 기업인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지만 애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빠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따님이 제일 잘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입이다? 예, 저는 제일 눈길이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위원들의 반대와 영입 보류로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랑비 옷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에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천 가산점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질책해가지고 야단 맞고 야단한 그런 얼굴 보이던가요? 기사 자체가 모순됐어요. 문재인 정부와 잘 싸운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와 반대했던 사람들을 영입했다고 발표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는 이 사람이 최고 전공이다. 뭐 복지 분야 이 사람이 최고 전공이다. 여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영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국민들에게 표를 얻지. 문재인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다. 이러면 우선은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표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4년 전 총선이 진박간별하다가 자유한국당이 자충수를 둔 망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문간별하다가 반문간별하고 가산점 두다가 지금 망할 전조가 보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광장의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보 정권을 반대해서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저렇게 많이 광화문에 모인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민심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당이, 여권이. 그 민심이 표출한 건 뭐냐면 첫째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야당이 야당답게 새롭게 진용을 구성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지난번 여러 번의 선거처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저는 그거를 뭘로 읽느냐면은 힘을 모아라. 통합을 해라. 그리고 단순히 선거를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주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 혁신의 핵심적인 과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적 혁신이라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여당은 오히려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인적 혁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발적으로든 타발적으로든 나오는데 이쪽은 아주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구 좀 불출마 선언 안 하나? 그런 거 서로 눈치 보고 있다. 나 빼고 너부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당을 저렇게 잘할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한국당을 위한 변멸을 한번 하면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오도 가도 못 하고 딱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 물갈이는 해야 되겠고 혁신을 해야 되겠는데 현역들을 이제 쳐내면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역으로 가거나 바른미래당 간단 말이요. 가서 셋이가 동시에 출마를 하면 될 것도 아니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지도부로서는 물갈이하고 싶지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애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물갈이 기준에 대해서 역시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 선거 때 진박의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 아주 당선되기 쉬운 데서 계속해서 3번 이상 한 사람들은 이번에 좀 후배들에게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당은 풍지박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당 지도부로서도 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 정도를 걸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당의 몇몇 의원을 얼굴을 쳐다보고 혁신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보고 혁신해야 되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혁신해야 되잖아요. 강단 있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다 이거지. 저는 우리가 탄핵 때 이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따끈따끈한 밥이었어요. 국민들이 누구나 이 밥상에 와서 먹고 싶었어요.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저쪽은 거의 쉰밥이었어요. 쉰밥. 지지율이 결국 10% 안팎 이 정도 될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보니까 따뜻한 밥이 식은 밥이 된 거예요. 이 식은 밥을 갖다 단순히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다시 따뜻한 밥을 만든다. 이런 정도의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는 안 되고 다시 원래 그 기운 되찾을 정도의 쇄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쪽은 쉰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만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거는 이 밥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를 내면서는 뜨거운 어떤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것 이상의 어떤 자기 쇄신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화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광화문의 민심이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여든 야든 나는 세게 들어야 돼. 특히 여당이 보수들 극우들 모여갖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한 걸로 끝났다 이렇게만 취급할 게 아니고 2년 반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봤는데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그럼 앞으로 나머지 2년 반도 안은 잘할 것을 기대해도 되느냐? 기대할 것이 없다. 그게 광화문 민심의 첫 번째고 여당이 진짜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야당에 대한 거는
한국 따위고 뭐고 당신네들 끼리끼리 놀지 마라. 당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년 선거 치르라. 요 두 개인데 여당 과문 민심을 폄하해버리고 야당 과문 민심을 자기네들 좋게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과문의 민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여야 간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광화문도 민심이고 서초동도 민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중시해야 돼.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이재명 지사가 회동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양정철 원장 제안으로 수원에서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만나 3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양 원장과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양 원장이 당내 세력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부인의 해경궁 김 씨 트위터 수사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총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양 원장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들 보셨나요? 한마디로 기획된 것이죠.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은 뭐 우연히 사진이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딱 찍어갖고 그냥 돌린 거 아니에요. 친문이든 비문이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친문 핵심 인사라고 얘기하는 두 분과 소위 비문의 상징적인 인물이 만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는 소위 그 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이 비토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뭐 이번에 조국 장관도 낙마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을 하나씩 다시 복원시킬 전략적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소위 여당이 키워내려고 하는 대선 주자들을 전면에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서 내년 총선에 그 얼굴로 만들겠다 하는 그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봐야죠. 다만 저는 거기서 왜 양정철 원장이 그 일을 하는지 그건 오히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요즘 양정철 씨가 약방에 감초니까. 양정철 원장으로서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침체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극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겠다 하는 그 의지 표시를 했고 정치는 다 기획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양정철 원장이 그 역할을 하느냐? 민주정책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다 그렇게 봐요. 아니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당내에 뭐 여러 이 그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건 띵크탱크의 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장은 당의 띵크탱크로서 총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이끌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 기획은 기획을 하는 건데 뭐 양정철 원장이 실제로 어떤 그런 역할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이제 폭넓은 인간관계랑 신뢰 뭐 이런 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비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총선 그 문제 잠깐만 제가 왜 그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역대 정권들이 이 공식 라인에 자기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정권마다 저 사람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신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이 그 정치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국정이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인치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일을 해야 또 바깥으로 보이기에도 그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이지. 그 양정철 원장이 이제 꼈다고 해서 양정철 원장이 이제 주인공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냐,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내에서는 굉장히 그 핵심 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친문주의자들은 또 비판하는 점이 있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비판하는 점도 있고, 서로 얽히고 설켰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해철 우리 의원까지 합쳐갖고 이 당은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자리가 아마 제가 볼 때 뭐 미래형 선대위 뭐 어떤 대통령 후보군을 다시 키워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아마 투태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차라리 그 당의 뭐 당 대표라든지 뭐 원내 대표라든지 당의 정책 의자이다 이런 분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김경수를 당에 불러다가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오히려 그 기획이 신뢰도가 더 높아질 텐데, 그래 양정철이가 끼니까 아 저 당은 민주당은 당은 이제 겉도는구나, 실세는 양정철이고 당은 저 겉대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그렇게. 뭐 그런 말씀을 참고 삼아 다음 기획은 더 완성도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구속 이후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 김 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2사람을 상대로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11가지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혐의도 있는 만큼 검찰은 앞으로 한두 차례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한 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 법원은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2차 구속영장에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허위소송 관련 강제집행 면탈죄를 추가한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언제가 될까요? 그건 우리 형님이 그런 건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 몰라요. 나는 어차피 한 번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검찰을 뭐 인사 조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이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죠? 아니 보도가 되죠. 보도 참 되지. 여권에서 어디 보도를 보신 거예요? 여권에서 여당에서 그 윤석열 인사 조치 하려고 그런다 한 보도 자꾸 나지. 검찰에 조 전 장관을 조용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글을 올려 외압 논란을 자초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야, 민병도답지 않네. 그럼 보도 진짜 보도 나중에 문자 메시지 받으세요. 나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검찰 수사는 지켜봐야지. 우리가 예단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경심 교수 혐의 중에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혐의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새로운 사실,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는 ATM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5천만 원을 바로 WFM 주식을 사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인 WFM 실물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2018년 1월 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를 이용해 부인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송금 시점에 따라 조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입 용도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분석했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이 돈의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5천만 원을 보낼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알고 그런 어떤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그러면 뇌물 혐의의 그 혐의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런 문제들이 떠올랐느냐면 그 바로 참여연대의 그 김경률 씨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는 굉장히 고약한 사안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박형준 교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5천만 원 갈 때 ATM기로 인출을 해서 WMF를 갖다가 주식을 사는데 그걸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당사자는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황상 지금 반복돼서 보도는 되고 있으나 아니 민정수석이 청와대 ATM기에 가서 500만 원씩 해서 반복해서 5천만 원 갖다가 인출해갖고 그걸 갖다 급하게 보낼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어떤 일처리 했겠느냐 등등 해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너무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관해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니까 검찰 수사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대 유시민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지명에 앞서 검찰이 내사했다고 주장한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시한 근거는 출처도 명확치 않은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당초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 검찰의 내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시기도 8월 9일 지명 이후부터 8월 27일 강제 수사 개시 전 어느 날로 바꿨습니다.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지명됐어요. 예. 그리고 8월 27일 날 첫 번째 압수수색이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죠. 9일하고 27일 사이에는 18일의 간격이 있는데요. 그 딱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3가지 답변 가운데 어느 것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8월 초 내사설도 스스로 걷어들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시민 이사장 거기에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끝. 유시민 이사장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더구나 알릴레오가 사전 내사하게 했다는 증거를 대겠다. 가만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청와대에 직접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청와대 실장이라든지 그 사람인데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직접 예.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을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이 A 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 요청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와 동일한 얘기를 그 즈음에 사석에서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A 씨라는 사람은 이 청와대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부 사람인가요? 청와대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내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못 된 거예요. 이거는 결국 유시민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진보적 지식인들 전체가 저렇게 황당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도가 지나쳤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내사 정보를 갖고 일을 갖다 그르친 거다, 시작한 거다. 근데 검찰이 뭐 내사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당연히 내사를 갖다 하는 것은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내사가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결국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어떤 결백을 갖다가 보일 수 있는 수사 마무리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완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말고 그냥 작가라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의 판단 그리고 주장 이런 걸 보면 본인 나름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윤석열 총장이 아래 검사들 부하들로부터 속고 있다. 윤 총장이 허위 보고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이게 다 가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증거를 내놓겠다고 해서 내놓은 증거를 보면 증거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임명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언론에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 이렇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불거져 나온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전부터 내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8월 27일 날 첫 번째 압수수색이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죠. 9일하고 27일 사이에는 18일의 간격이 있는데요. 그 딱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추측하기를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어요. 뭘 받느냐? 네, 조국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예단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충정의 표현 이건 아주 강력한 거고요. 예. 이 정도의 강력한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제 판단이나 제 추론이 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 전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도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좀 나서지 말아주기를.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거라서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그게 뭐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시민 이사장이 몇 주간 또 외국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마 여단 외국 가서 내년 선거까지 안 돌아오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속고 있다, 수장이 속고 있다. 관료 조직에서는 기관장이 그 조직의 부하들한테 속는 경우가 모든 행정기관, 권력기관에서는 다 있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럼 대통령도? 아주 날카로운 상상력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 대통령도 그런다 하는 얘기는 좀 다른 게 그건 아니고 청와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정치적 동지들이 가는 거니까 동지들한테 속을 리는 없죠. 그걸 갖다 연결하는 건 좀 무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일부 장관들은 실제로 통계 숫자 같은 거 틀리게 조작해서 보고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보고서 내용과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서 그 말이 달라져요. 되게 정황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서실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진짜요? 있어요.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자신과 검찰을 둘러싼 사안을 두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수용 의사를 밝혔던 수사권 조정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꾸고 언론사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강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법사위원이니까 비교적 제일 잘 아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야 법사위 간사들과 법사위원장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주면은 거기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온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의 정부 안, 의원들 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은 조금 그 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내지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구하고 말하면 또 잡고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난 그래 봐요. 윤석열은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로 말하면 되는 거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발표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그건 윤석열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고 그걸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을 서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자기는 소신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나는 처음부터 윤석열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로서 소신대로 하겠다니까 그걸 그냥 지켜봐야지 그걸 자꾸 뭐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판이 있었죠.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판한 기자를 갖다가 고소한 것이 과연 맞느냐 이해 충돌의 소지는 있죠.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근데 자기들은 이거를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 이게 뭐 아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사과하면 자기도 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보도 취지는 뭐냐면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왜 마무리 조사가 없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의 핵심은 이건데 윤 총장은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을 갖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좀 다른 거죠. 보편적인 언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이제 과도한 재발 물리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을 보도한 건 그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을 보도한 거는 그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 건을 보도할 그 시점에서 여권이 윤석열을 흔들었거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경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는 보장됐다고 합니다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무리한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 상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수갑자 조국
그 시점에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기사를 터뜨렸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음모론 같아요. 아까 자꾸 저 소설 얘기하고 음모 얘기하시는데 그야말로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시점이 그렇다. 그때 기사를 보면 알지.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아니 그거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인정을 하라고요. 그거야 한겨레 기사가 그런 맥락에서 아니 그건 민의원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잠깐. 네. 나는 그게 제일 처음에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지.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에서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이게 보도가 되니까 거기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제로 수사 라인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법무부 간부들의 실명화로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가 불필요하게 여권에서 익명이건 어떠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봐요. 왜 근거 없는 보도라고? 그러기엔 그때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흐름을 갖다가 역류시키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거나 기획을 했다고 보지 않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무슨 한겨레 신문에 그런 소스를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들 입장이 너무 좀 당혹스럽고 아무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잖아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 그동안 옹호한 사람도 아닌데 그 점은 분명해야 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 공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분명히 그 한겨레 기사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에 기초한 기사가 더구나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독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명예훼손을 받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다만 그 행위가 그 뭐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언론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평가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데 또 나한테 기회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또 이 검찰 내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치색을 빼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임기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저는 그게 바른 태도라고 봐요. 이게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 갖고 조국 장관 사태에 따라서 통치권자 그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사표를 낸다?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또 검찰권을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스스로 자제를 해주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잡혀가서 문제가 있을 때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그럼 저를 자꾸 그런데 여기를 시키지 마십시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 5글자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5글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맨날 5글자 하라니까 참 말 만들기 힘든데 제가 뭐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2년 반은 이제 반말을 하게 돼 자꾸 5자를. 네네. 그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작진이 지금. 성과로 말해. 가로 열고 요. 가로 닫고. 청와대나 뭐 여당이나 현재 집권 세력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2년 반도 안에 희망이 없다. 네. 5자.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한국당에서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 3개월, 6개월도 안 남은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절반을 지난 겁니다. 2년 반이란 게 엄청나게 긴 거예요. 가서 감옥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긴가. 거짓말 걸 거짓말. 그런데 별의별 걸 아무튼 저는 지난 2년 반을 거울 삼아서 잘해보세요. 잘하세요. 잘해야지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잘해보세요. 5자입니다. 잘하십시오. 네, 잘하십시오.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고 높은 지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국화 만사성, 국민화합이 만사를 갖다가 성공하게 한다. 네. 민화 만사성. 민화 만사성 그것도 좋겠네요. 네, 민화 만사성. 민화 만사성. 역시 국어 선생님 하셔가지고 노웅래 의원을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 아, 그러셨어요? 네, 담임. 아, 그 대성고등학교에서 4년. 오, 그럼 꽤 오래 하셨네. 네,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정에 있어서 구호보다는 이제 실질, 형식보다는 내용, 그리고 의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남은 시기도 맨 처음 그랬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과 모든 부분을 새롭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력과 쓴소리도 계속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